8월 10일 저녁 6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씨가 그 김포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조선의 기술을 탐냈다 뭐 이런 이야기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유튜브 매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김포에 가서 그랬답니다. 근데 뭐 기대하는 바는 없지만 요거 하나, 제가 이런 사진들도 다 모으는데 역사적인 사건들이니까, 이 뒤에 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글자 있죠, 글자. 이 글씨체가 간첩 신영복, 통혁당 사건을 일으켰던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문재인 씨가 사상적으로,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하는 간첩의 글씨체가 청와대, 대한민국 심장 청와대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와대에 걸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먼저 조선의 그 연은술이라고 하는 연은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해내는 그 기법은 그 화학의 영역인데, 그걸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제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그 금속의 녹는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은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상 그 은광석에서 순수 은을 추출하는 방법은 대단히 그 고급 기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연산군이 연산군 시대 때 이야기인데, 연산군은 사치를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사치를 권장한 임금이 연산군이었다 그래요. 뭐 박제가도 역시 소비를 해야 된다, 사치를 좀 장려해야 된다라고 말했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흥미로운 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연산군의 사치 장려를 보면서, 장려했다는 글을 보면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의전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 이게 바로 이 한국의 여론의 수준이구나, 반기문 씨가 그런 눈치를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의전을 받을 만하면 그냥 의전을 받으면 되는데, 느닷없이 지하철을 타고 뭐 정치인들도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것들이 이 사치를 권장했다는 연산군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홍준표 씨가 경남 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골프를 치면은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사원 일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골프 가방을 들 수 있으면 좀 숨깁니다. 전마저것 좀 잘 나가더니 뭐 돈 좀 벌었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대놓고 골프 가방을 싣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은 무슨 공무원들이 골프 치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홍준표 씨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그 선에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골프 좀 치면 어떠냐.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해버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홍준표 씨를 조금 좀 특이하다, 대단한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때 그 연은술이, 잠시만요. 연은술이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데,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연산군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 연은법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하듯이 그 당시에도 연산군 시대에 추진하던 사업을 청산하는 게 첫 번째 새로운 정부의 권력의 목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은광을 발굴하는 그 민간 채굴을 발굴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으로 이제 나가요. 그리고 연은분리법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은분리법이 유출되기 시작해요. 최근에 원자력 기술이 다른 나라에 유출됐다고 뉴스가 뜨는 것과 유사한 대목이죠. 이 연은분리법은 일본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일본의 그 시네마현에 있는 이와미라고 하는 은광이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은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기록에 따르면은 거기 일본 상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는데, 조선에서 기술자를 2명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은분리법을 습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이 일본의 상인이. 그걸 보면 그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아주 고가로 그 총을 구입을 해가지고 일본식에 맞게 개량을 하고 사용법을 전수받는 것과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정착했는 조선의 도공들 이야기하고도 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공의 경우에는 도자기 빚는 일요. 도공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라면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라 그 포로라는 형식으로 가기는 했으나 그 뒤에 그 후한 대접을 해주니까, 기술자로서 인정해주고 대접을 해주니까 그 생활에 만족하고 정착을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 교류가 재개되어 가지고 포로 송환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통신사만 오면 이 사람들이 숨었다 그래요. 안 가려고. 그리고 오히려 조선에 있는 도공들이 일본에 정착한 도공들의 그 윤택해진 그 삶을 소문을 듣고 오히려 탈조선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은은 세계 교역의 주요 통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비약적으로 이제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 일본의 다이묘들에게는 은광이 큰 자산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와미 은광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된 은이 당연히 군자금으로도 쓰이겠죠. 국방력과 전투 능력은 역시 경제력과 밀접합니다. 과거의 소련 그리고 지금의 북한이 부국 강병이 아니라 강병 부국, 그들식으로 말하자면 군을 먼저 앞세운다는 성군 정치라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칼의 용도가 다르겠죠. 똑같은 칼이라도 칼을 주방에서 쓰자는 게 아니라 돈 뺏는 용도로 쓴다는 게 깡패적인 논리인데, 북한처럼 저런 방식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입니다. 뭐 그런 내력은 있겠죠. 그런 동력이 있겠죠. 근데 뜬금없이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 북한 권력을 돕고 있는 과거형, 현재형 통틀어 가지고 북한 정권을, 권력자들을 돕고 있는 남한 내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전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무튼 전국시대 이후의 막부시대만 해도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는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는 30만 대군을, 대군이죠. 30만 대군을, 지금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인구 비례가, 동그라미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되는 걸 붙일 수 있겠지만, 숫자를 30만이면 300만, 한 150만 정도, 180만 정도
정도의 대군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 대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은생산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원분리법이라고 하는 조선의 기술이 조선을 공격하는 임진왜란을 가능하게 만든 셈이죠. 그리고 조선 그 도공 이야기 중에서 일본의 그 기념비가 있다는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제 블로그에 2019년 5월 정도에 올렸던 김존해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삼평이라는 사람처럼 김존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은 제가 유튜브 아랫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근데 그런 일들은 비단 그 조선까지에서만 일어나고 말았을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 좌익 정권의 탈원전 정책, 그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한국의 전력 기술 핵심 직원이 미국, 그리고 우리가 수출했는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이 핵심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했다. 또 중국 기업으로도 인재가 옮겨간다. 그러면 기술이 유출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원전의 그 두뇌 이탈인 거죠. 제가 두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본 자원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근본 자원. 에너지와 자원은 인간이 규명하고 과학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인재가 곧 자원이고 기술인데, 인재를 다루는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좌익들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즐겨 써요. 최근에 그 중구청인가요? 서울에. 거기서 관주도로 반일 깃발 이렇게 플래카드 가로수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걸 이제 관주도로 반일 깃발을 붙였다가 시민들이 관주도로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여론이 좋지 않아지니까 그걸 이제 박원순 씨가 만류하면서 한다고 하는 소리가 시민들의 지성을 믿자,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웃기는 거는 이 토착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는 박원순 씨가 추구하는 사회는 조선과 유사한데, 그 조선에서야말로 집단 지성이 아니고 소수 기득권들이 정부와 권력을 독점했었는데, 그걸 알기나 알고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는 저는 2대 6대 2 비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서든 뭐 두뇌에서든 특출난 2,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뭐 경제로 치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비율이 한 6,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랫단에 2, 이렇게 해서 2, 6, 2 비율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성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패단은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행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10사람 중에서 나머지 9사람은 예전에 가본 좋은 추억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정보밖에 없다면은 그 다수의 어리석은 정보를 가진 다수의 선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여행지 정도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국가 이익과 그 국민의 삶의 삶의 개선에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칫하면은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내는 그 결과가 가장 명징한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다수결의 패단, 다수의 지능, 집단지성이 아니라 뛰어난 소수가 리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뛰어난 소수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걸 내가 집단지성 뛰어난 소수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 능력이 다르니까, 다양한 능력에서.
집단이 아니라 소수가 리드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 가지고 풀 뽑기를 하는데 그 효용성과 생산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면은 지성이라는 거는 수학 문제를 50점 맞는 수학 문제 결과가 50점 나오는 100사람이 아니 10,000사람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100점짜리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재가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과거 백제가 그 망할 때 전문가 집단, 백제 전문가 집단이 왕실을 비롯한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버린 것처럼 북한에서 공산주의 실체를 경험하고 대거 남한으로 옮겨와 버려가지고 북한은 깡통이 되어버린 것처럼 발로 인간이 자기가 살 곳을 직접 선택해서 움직이는 발로 하는 투표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솔직한 투표입니다. 가장 간절한 투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발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급 인재도 그렇지만은 그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죠. 아마 일본 기업들이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청년들이 몰렸는데 700명 뽑는데 6,00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700명 뽑는데 6,000명 넘게 지원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구직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데려가려고 기업들이 사오고요. 경쟁하고요. 한국에서는 일자리 하나를 놓고 구직자,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애써가지고 교육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키워놓은 청년 인재들을 일본에 넘겨줘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일자리 상황판이 이제 안 나오죠. TV에. 사기죠, 그건. 일자리 정부라고 해놓고는 해외 취업하는 흥신소가 되어버렸어요. 해외 취업시키는 브로커가 되었어요. 반일몰이 가세하는 영화계에서 최근에 또 봉오동 전투가 나왔는데 이 좌익들은 김좌진 장군을 외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최근에 그 신문 보니까 유해진 씨가 인터뷰를 했던데 그래놨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40을 넘어가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보기에 그 유해진 씨의 역사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봉오동 전투, 그 사람 역사를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요.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만 하더라도 체코산 무기가 그때 당시 시대에서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체코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과정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면은 자유시 참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데 아마 그 영화 배우들은 그 과정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가 봅니다. 그 조금만 더 나가면 나올 텐데 이 와중에 또 파업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그 민주노총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조직이든 간에 민주노총이 손만 댔다 하면 민주노총이 개입됐다고만 하면은 파업, 생산성 하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 판국에 그러면은 누가 반역자이고 국가 반역자이고 누가 매국노일까요? 친일 그게 자꾸 뭐 매국노 하는데 지금은 친일의 시대입니다. 친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반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국가 반역자이고 매국노입니다. 경주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고향 시골에 농사일 하러 오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하러 오는 부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애들을 할머니 베트남 현지에 맡겨놓고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알다시피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만 여자분만 이렇게 이주해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수가 팍 줄고 그 자리에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아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인들이 좀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국내의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주하기 때문이죠. 이전했기 때문이죠. 그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국내에 베트남 사람들 줄어든 시점이요. 잠시만.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뒤에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동남아로 진출을 하는 걸 보면서 뭐 그 과정에서 한계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거죠.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청년들이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꼈던 게 맥도날드를 가니까 점원이 없어지고 터치식 주문 방식이 기계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야, 4차 혁명을 문재인이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 청년들이 한국식 교육을 받고 해외에 가서 고급 일자리에 들어가는지까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우스갯말로 문재인은 개혁 대통령이다. 즉 그 좌익 진영에 심어진 엑스맨일지도 모른다 하고 제가 말하고는 했습니다. 우스갯말로. 근데 비단 지금 문재인 자꾸 말하지만 지금 좌익 정권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한계 기업을 키워왔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할 때, 특히 이제 어두운 시간대에 비행기로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면 화려합니다. 도시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뿌듯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 화려한 도시의 발전상을 딱 보고 있자면은 과연 이 정도로 성장한 나라를 저런 운동권 세력, 뭐 운동권뿐만 아니고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주물럭거리는 이런 더러운 현실이 정말 실화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곤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한계로서 지금 한국의 사례가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는 그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승만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인재로 일어나야 된다는 신념 아래 문명률을 급속도로 낮추는 교육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더불어 당시에 달러가 한 푼이 귀한 시절이지만은 국비 유학생들, 그 다음에 엘리트 군인 집단을 만들어낸 게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 인재들을 만드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문명을 만드는 지도자가 있고 문명을 퇴보시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좌익들, 특히 문재인 씨를 리더로 보지도 않지만요, 이 나라의 정치꾼들은 과학과 상인의 발전을 막을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문회 때 기업인들 불러놓고 하는 짓거리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이 기업인들한테 호통치고 웃기는 코미디 풍경이죠.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야단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인간을 둘로 나눈다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생산자와 평가자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산자 우위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최근에 신문 보니까 LG하고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생활 가전 부문에서 정상급 자리에 있다고 하는 신문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그 기업가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한국 정치권이 도움이 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좌익들의 퇴보적인 행태가 더 도드라지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사장이 위기를 말했거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현재 3-4개월을 버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면 스마트폰 사업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이 위기가 누구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반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실체를 말해주면 그냥 일본 사람 싫어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완전 감성이 지배하는 국민성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삼성의 위기가 나오는 게 문재인 때문인가요? 문재인 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뽑은 사람이 원인인 거죠. 경제발전의 회방꾼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회방꾼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얇고 책이 가볍고요.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 정도의 크기에 아주 내용이 활자도 크고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요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꾼 중에서도 가장 좌익 중에서도 가장 퇴보적인 지도자가 최근에 김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가서 조선의 기술자 운운하는 걸 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아 가지고 저도 조선의 기술자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자들의 행태를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탁 떠올랐어요. 사이코패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시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속하는 하위 범주로서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남을 잘 속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종류이다. 실질적인 불만이 있지 않음에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만을 조장하기도 하죠. 좌익들은. 정서, 대인관계에서는 공감능력 부족, 죄의식, 양심의 가책, 결여를 특징으로 한다. 교묘한 거짓말에 능하다. 완전 대한민국 좌익들과 딱 일치하는 정상이죠. 이런 정상을 가진 인간이 또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꼴값 떠는 시절입니다.